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문제 25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문제를 보시면 토출량 20m의 삼성 per 미니처, 전장정이 6m, 회전 속도가 1200rpm인 펌프의 비교 회전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 회전도라고도 하고 비속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 NS. 여기서 NS에서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 NS는 N 곱하기 Q의 2분의 1성 나누기 H의 4분의 3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N이라는 것은 회전 속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규정 회전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Q라는 것은 토출량, H는 전장정이 되는데 자, 먼저 이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NS는 규정 회전수와 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Q와 비례 관계가 있고 NS는 H, 전장정의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 우리가 지수를 나타냈을 때 1, 2, 3, 4 이렇게 적어요. 위에서부터 1, 2, 3, 4 그리고 나누기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Q의 2분의 1성 그리고 H의 4분의 3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조심할 거는 뭐냐면 토출량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미니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조건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교 회전도나 회전 속도의 단위가 RPM이죠. 그럼 RPM이라는 것은 분당 뭐가 되는 거죠? 회전수. 그래서 여기서 분당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토출량도 분당이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토출량 Q가 20m의 삼성 per 미니처, 미니처로 그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Q 자리에 20m의 삼성 per 미니처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전장정 H가 6m가 되는 거죠. 자, 6m. 그래서 Q의 2분의 1성, H의 4분의 3성입니다. 따라서 회전 속도는 규정 회전수라고도 해요. 1200rpm.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1399.85rpm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질 시험에서 특히 상하수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죠. 그래서 25번 같은 우리가 비교 회전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처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이론적인 내용으로도 나오니까 이 식 자체를 아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슬러지 탈수 방법 중에서 가압식 벨트 플러스 탈수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슬러지라는 것은 우리가 수처리를 하고 남은 침전된 물질을 슬러지라고 하죠. 그리고 가압식이라는 것은 압력을 가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가압식 벨트 플러스 탈수기에 대한 설명인데 원심 탈수기와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갑은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적고 소모품이 적게 드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대 장치가 적은 게 아니라 부대 장치가 많이 소요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을 보시게 되면 농축 후에 소화를 하는 공정이 있다. 농축 후에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걸 소화라고 그러는데 슬러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조에서 건조 슬러지가 1m의 삼성이고 소화 공정에서 VSS 60%, 소화율이 50%, 소화 후의 슬러지의 함수율이 96%일 때 소화 후의 슬러지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VSS라는 것은 분해되는 유기물을 뜻합니다. 반대의 개념이 FSS죠. 분해되지 않는 무기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소화 후의 VSS량, 다시 말해서 소화 후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을 계산하고 그리고 소화 후에 남아있는 무기물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VSS라는 것은 유기물의 양이에요. 분해가 되는 거. 그리고 FSS는 분해가 되지 않는 무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100% 분해될 수도 있겠지만 100% 분해가 안 되죠. 왜? 여기서는 소화율이 슬러지의 분해율이거든요. 50%만 분해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건조 슬러지가 얼마만큼 있느냐면 1m의 삼성이 있어요. 자, 1m의 삼성이 있고 이 중에서 VSS라는 유기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면 60%예요. 그러면 VSS가 60%면 분해되지 않는 무기물 FSS가 몇 퍼센트냐 하면 40%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슬러지가 돼야 되니까 100%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유기물에는 0.6을 곱했어요. 반면에 무기물에는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면 1-0.6, 다시 말해서 0.4를 곱해야 되는 거죠. 왜? 유기물이 60%고 무기물이 40%니까. 자, 이 중에 분해가 되는 유기물은 몇 %가 분해됐느냐? 소화라는 게 분해된 거예요. 50%가 분해됐어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은 걸 우리가 계산하니까 1-0.5 또는 0.5를 곱해도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0.3 미터의 삼성이 나왔고, 그리고 무기물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기물의 함량만 곱하면 바로 소화 후에 남아있는 무기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소화 후에 설러지량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소화 후에 남아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일단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분을 보정을 해줘요. 수분을 보정했을 때는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수분이니까 요 값을 곱해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SS라는 게 0.3, FSS라는 게 0.4죠. 자, 그리고 함수율이 지금 설러지 처리 후에 함수율이 96%예요. 그래서 P자리에 96%를 넣게 되면 정답은 17.5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설러지 처리 후에 함수율이 아니고 고형물이 4%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함수율이 96%면 고형물이 4%잖아요. 함수율과 고형물을 합치면 100%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100 나누기 TS%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를 넣어서 여기 대신에 100-96 대신에 4%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함수율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겠지만 설러지 처리 후에 고형물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운전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펌프를 운전했을 때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관 자체 내에서 에어가 차는 공동현상이라는 캐비테이션. 자, 그리고 진동, 윙 하는 진동이 울리는 서징 현상. 그리고 땅땅땅땅 물망치 치는 소리, 워터해머.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따라서 갑은 공동현상을 다른 말로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망치, 습격 현상. 자, 그리고 여기서 맥동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맥동 현상이라는 게 서징 현상이에요. 진동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노크 현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따라서 답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9번에 보면 하수 배제 방식 중에서 함유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하수를 배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류식과 함유식. 분류식이라는 것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류하는 거예요. 반면에 함유식이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를 같은 한 개의 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가번에 보면 관로계획은 우수를 신속히 배수하기 위해서 지형 조건에 적합한 관금하게 된다. 그리고 나번 청천시 원료가 없다고 그래서 청천시라는 것은 우천시의 반대예요. 그래서 맑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맑은 날에는 원료가 없어요. 반면에 우천시에는 비가 오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함유식 같은 경우에서는 비가 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의 직경을 만들거든요. 근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오수 자체가 범람을 하는, 원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천시는 원료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청천시, 맑은 날에는 원료가 없지만은 우천시에는 원료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관로의 오접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분류관이죠. 함유식은 한 개의 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접합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류식은 두 개의 관을 접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접합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관로의 오접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은 기존의 척구를 폐지할 경우에 뚜껑의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뚜껑의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함유식 같은 경우에서는. 자, 그래서 기존의 척구를 폐지할 경우에 뚜껑의 보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0번
우리가 그 블록 형성지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수시설 중에서 물을 정수하는 시설을 정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블록 형성지. 블록 형성지라는 것은 블럭을 형성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급속교반조하고 완속교반조 중에 어떤 걸 블록 형성지라고 할까요? 완속교반조. 그래서 블록 형성지 같은 경우에서는 호나조라는 급속교반조와 침전지 사이에 있죠. 그래서 침전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먼저 가번에 기계식 교반에서 블록 레이트의 주변 속도는 5에서 10cm/s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5에서 10이 아니고 얼마죠? 15에서 80cm/s를 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 값 중요해요. 자, 그리고 블록 형성 시간은 계획 정수량에 대해서 20에서 40분간. 보통 우리가 완속 교반을 했을 때 20분 정도를 하니까 20에서 40분 맞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표준이에요. 자, 직사각형을 우리가 장방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답은 호나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침전지에 붙여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호나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는데 호나지라는 게 뭐냐면 약품을 녹이는 급속 호나지예요. 그리고 침전지라는 것은 2차 침전지를 뜻하죠. 그래서 급속 교반조와 침전지 사이에 완속 교반조라는 우리가 블록 형성지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블록 형성지에 대한 시험은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31번 문제입니다. 31번 강우 강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우 강도라는 것은 합리식에 의해서 유출 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강우 강도는 그 지점에 내린 우량, 여기서 우량이라는 것은 비우자를 뜻하니까 비의 양을 ml/hour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강우 강도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I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강우 강도는 강우 강도의 확률점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답은 범람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재현 기간이 2에서 5년의 확률 강우 강도를 채택한다. 자, 그리고 강우 강도가 큰 강우일수록 빈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라번에 설명해 보면 강우 강도가 큰 강우일수록 빈도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빈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 번 자주 나타났느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우 강도가 큰 강우일수록 여기서는 빈도수가 낮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에 보면 호수나 댐을 수원으로 하는 취수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중소량 치수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치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수문 또는 수위 조절판을 설치를 합니다. 수문이나 수위 조절판. 그리고 파랑이나 결빙 등의 기상 조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파랑이라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파랑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빙 등의 기상 조건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결빙뿐만 아니고 홍수시 그리고 갈수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답은 하천의 표류수나 호수의 표충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물가에 만들어지는 취수시설이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학적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은 가번의 수온은 수온 저하 시 블록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응집제의 사용량도 많아진다. 자, 여기서 수온이 저하된다는 것은 온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약품 자체의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약품 자체의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블록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때요?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그리고 응집제 자체가 합해수에 빨리 녹지 않고 천천히 녹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집제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응집을 했을 때는 응집제에 해당하는 가장 용해가 잘 되는 적당한 온도와 pH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pH는 응집제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pH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적의 pH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응집제가
응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응집제만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을 시키는 우리가 pH는 가장 적정한 최적의 pH 조건에서 응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알칼리도는 하수의 알칼리도가 많으면 블럭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무래도 이제 알칼리도에 의해서 우리가 pH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집제의 양을 많이 넣을수록 응집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르 테스트라는 거, 응집 교반 시험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그럼 응집 교반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죠? 최적의 응집제와 최적의 응집제 양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응집제를 많이 넣는다고 우리가 응집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적정하게 넣어야지 응집이 잘 되고 발생되는 설러지량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집제는 pH 범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시설 중에서 배수지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유효 용량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유효 용량이라고 하면 시간당 변동 조정 유량 그리고 비상대처 용량을 합해요. 자, 여기에 급수구역의 1일 계획 최대 급수량은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12시간분은 하나의 문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배수지는 가능한 급수지역에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가장 중앙에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수심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에서 6m 정도. 그리고 자연유화식의 배수지의 표고는 최소 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가장 자연유화식, 그래서 우리가 동수경사압이라는 것은 요 선이죠. 이게 동수경사선이에요. 그러니까 동수경사선이라는 게 구배죠, 구배.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배. 그래서 최소 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 급수량 결정 시에 사용 수량의 내역이나 다른 기초 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산정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획 급수량을 우리가 산정을 해요. 그러면 계획 급수량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급수를 받는 거죠? 사람이 받는 거죠. 언제? 하루 동안.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이 급수를 받는 양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획 급수량이라는 것은 평균치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 그래서 1인 1일, 그래서 평균 사용 수량을 기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용량을 가지고 계획 급수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36번에 보시게 되면, 자, 36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 계획에서 계획 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계획 유입 수질은 하수의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나번에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폐수 배출 부하량이 큰 공장은 업종별 오염 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생활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 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다음에 관광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당일 관광과 숙박으로 나누고 각각의 원단위에서 추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머지 설명이 잘못됐는데, 공장 폐수에 대한 오염 부하량이라는 것은 오염 총량입니다. 그럼 오염 부하량이라는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염 물질의 농도에 폐수량을 곱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재해시설 등을 감안해서 실측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측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지금 36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했을 때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문제 유형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37번에 보시면
정수 방법인 완속 여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완속의 반대가 뭐예요? 급속이죠. 그래서 완속은 여과 속도가 4에서 5m/d이고 급속은 120에서 150m/d로 우리가 여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내용에 보시면 가번에 약품 처리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과를 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완속 여과의 정화는 주로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생물학적 작용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과장치, 우리가 정수시설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완속 여과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과지가 있어요. 완속 여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중력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면 부분에, 빗감치는 표면 부분에 여기에 뭐를 주입을 하느냐면 미생물을 이렇게 주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 줬을 때 먼저 미생물로 처리한 다음에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과를 시켜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완속 여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모래를 교체를 해줘야 되죠. 표면에 미생물 자체가 유기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 모래를, 위쪽에 있는 표면에 있는 모래를 교체를 해주죠. 그래서 생물학 작용이 있어요. 반면에 급속 교반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학적 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양호한 원수에 알맞은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완속 교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에서 5m/d로 천천히 물을 여과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소요 부지 면적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작으면 우리가 완속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리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8번에 보시게 되면 상수 처리를 위한 응집지의 플럭 형성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플럭 형성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응집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플럭이라는 건 입자죠. 입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을 한 다음에 플럭 형성지라는 완속 교반조에서 천천히 회전을 시키면서 미세한 플럭을 큰 플럭으로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가번의 블럭 형성지가 여러분들 완속 교반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블럭 형성지는 혼화지, 약품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급속 교반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블럭 형성지라는 완속 교반조는 급속 교반조라는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침전지라는 것은 2차 침전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침전지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침강시키기가 쉽죠. 그리고 블럭 형성 시간, 블럭을 형성하는 시간은 완속 교반은 보통 20분 이상을 기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20에서 40분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럭 형성지 내의 교반의 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감소를 시킨다. 맞습니다. 그리고 블럭 형성지에 저류벽이나 정류병 등을 설치하면 단락류가 생겨서 유효 저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저류벽이나 정류벽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락류가 생겨서 유효 저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류벽이나 정류벽에 의해서 우리가 물이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지만은 우리가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그 물 자체가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려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침사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처리하는 거죠? 침사지는 무기물, 그리고 침전지는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G라는 것은 침사지를 뜻하죠. 침사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얼마? 0.3에서 0.6m의 여유를 둔다고 그랬어요. 자, 맞나요? 틀렸죠. 얼마를 여유를 두죠? 0.6에서 1m. 자, 0.6에서 1m니까 60에서 100cm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고는 60에서 100cm. 그래서 모든 장치에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모든 장치에서는 여유고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유고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장치별로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진의 평균 유소, 다시 말해서 침사지의 평균 유소가 2에서 7cm/s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침사지는 상수 처리에 해당하는 침사지예요. 그리고 표면 부하율은 200에서 500ml/m다. 여기서 표면 부하율이라는 게 뭐죠? 폐수량에서 수면적 또는 표면적을 나눠준 값을 우리가 표면 부하율 또는 수면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의 수심은 3에서 4m 정도, 그리고 퇴사심도는 0.5에서 1m. 여기서 퇴사심도가 뭐죠? 퇴사심도라는 것은 가라앉은 슬러지층의 두께를 퇴사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효수심이라고 하면 순수한 물의 높이죠. 여기에 슬러지층의 두께를 더해서 두 가지를 합한 높이를 뭐라고 그러죠?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은 실제 물의 높이가 아니고 실제 물의 높이가 되는 유효수심의 슬러지의 층을 합한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정답으로 나오는 대부분은 뭐냐면 수치적인 개념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말구평 하수관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말구평, 말의 발바닥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형상이 복잡하나요? 간단하나요? 복잡하죠. 자, 대구경 관로의 유리함이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대구경 관로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모든 형태는 수리학적으로 유리해요. 뭐를 제외한 나머지? 계란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리학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면 형상이 간단하다. 말구평은 복잡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면 현상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공성이 어때요? 시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반부의 아치 작용에서 역학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답은.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는 말구평, 말의 발바닥을 생각을 해서 형상 자체가 간단하게 생겼느냐, 복잡하게 생겼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에 보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pH 2.5인 산성 폐수 500m의 삼성퍼데이를 인적 공장 폐수와 혼합 처리하고자 한다. 인적 공장 폐수 유량은 10,000m의 삼성퍼데이고 pH는 6.5이다. 두 폐수를 혼합한 후에 pH는, 자, 일단은 산성 폐수입니다. 그죠? 산성 폐수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따라서 혼합 물질의 H 플러스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pH가 주어지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자, 여기서 H 플러스로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pH 몰퍼리터. 자, 이 내용 우리가 필기서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혼합 공식에서 혼합 지점의 H 플러스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자, 먼저 농도가 2.5니까 10의 마이너스 2.5 몰퍼리터 곱하기 유량 500m의 삼성 퍼 데이 플러스, 자, 6.5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6.5 몰퍼리터죠. 자, 이때의 유량이 만이에요. 자, 나누기 유량의 합 500 플러스 10,000m의 삼성 퍼 데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H 플러스의 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된 H 플러스 농도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혼합 폐수의 pH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41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내용 자체에서, 자, 혼합 공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pH를 계산했죠. 자, 제가 설명했던 내용 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폐수 처리 반응과 그것을 주도하는 미생물의 분류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활성슬러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자, 화학 유기 영양계입니다. 화학 유기 영양계. 자, 그리고 질산화는 화학 무기 영양계. 자, 질산화는 뭐냐면 독립영양계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영양계 미생물은 독립은 무기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탈질산화라는 것은 화학 유기 영양계. 그래서 활성슬러지, 지금 여기 보면 탈질산화와
탈질산화가 질산의 반대죠. 탈질입니다. 탈질. 이 내용은 탈질하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질산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독립영양제. 독립영양제 미생물. 그리고 얘는 종속영양제 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영양제는 유기물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독립영양제는 무기물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무기가 나와 있고 여기는 유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원판법은 햇볕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화학 유기 영양제죠. 화학 유기 영양제라는 것은 종속 영양제의 미생물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기억을 뭐를 해야 되느냐면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 화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조 내의 혼합액 중에서 부유물 농도가 2000g/m의 삼성. 여기서 g/m의 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g/L와 동일합니다. 반송 설러지의 부유물의 농도가 9576g/m의 삼성이라면 설러지의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반송비 구하는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mLSS 마이너스 유입수 SS 나누기 반송 설러지의 농도 마이너스 mLSS. 이게 가장 기본식이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유입수의 SS가 없어. 그럼 생략을 해.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송비에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송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반송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mLSS가 얼마죠? 2000g/m의 삼성. 그리고 SSR 반송 설러지의 농도가 9576g/m의 삼성 마이너스 2000g/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송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반송률을 계산을 하려고 해. 그럼 계산된 반송비에 얼마를 곱하면 되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값이 26.4%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송률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mLSS라는 미생물과 반송 설러지 농도가 주어졌을 때 반송비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SSI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SSI가 없으면 생략하고, 그리고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 반송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송비의 가장 기본식의 이해도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